네, CBS 라디오 박지용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는 한판 클래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사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또 역사 얘기를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심용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작하님과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시고 세 번째 한판 승부 출연이신 것 같아요.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몇 번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예, 제가 셀럽에 대해서 아니요. 일정이 자꾸 꼬여서 죄송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최근 그 혐오와 왜곡, 감정 싸움 없이 한국사를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책을 개정판으로 출간하셨는데 네. 한국사를 이성적으로 논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다.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하지 않은 분이 많아가지고 이 안내서가 또 다시 개정판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이게 국정교과서 때 냈었던 국정교과 사태 때 냈었던 책인데요. 사실은 벌써 한 6, 7년 전 이야기니까 예. 제가 썼지만 이제 폐기됐으면 좋았을 책인데 요즘에 뭐 사실은 더 심해지는 상황. 특히 어제 5.18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황당한 뭐 이런 길거리 포스터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이 전쟁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혐오 뭐 역사 부정 이런 시대가 돼서 뭐 어찌됐건 개정판까지 내는 좀 상황이 됐네요. 좀 씁쓸해요, 사실은 솔직히.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5.18 43주년인데 네. 그래도 이제 요거는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5.18 정신 또 5월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야? 라고 또 막 반대면서 강하게 묻기도 네, 하거든요. 네, 네.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5월 정신. 아니 사실은 뭐 너무 큰 주제죠. 근데 다만 이제 어제 뭐 나왔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측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서사의 배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서사의 배제. 예,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5.18이 지녔었던 당시 뭐 유신과 신군부와의 싸움 그리고 그 이후에 유혈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좀 빼놓고 막연하게 자유민주주의만 이야기한다라든지 예.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5.18 판결이 3번 있었잖아요. 신군부에 대해서. 근데 3번 계속 강조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약점으로 지적받는 게 사실은 인권 문제에 대한 판결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18은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었지만 적어도 90년대 때 법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강조를 하셨다면 구체적인 어떤 무브먼트, 어떤 행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 전문은 담자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차피 담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논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여권을 비판했으니까 야권을 야권 비판하는 비판을 걸로 예. 기계 좀 맞춘다면 아니 뭐 그러니까 헌법을 담자라는 이재명 대표? 예, 헌법을 담자는 주장은 사실은 유월항쟁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고 네. 이거 더불어 뭐 동학혁명 여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담자는 걸 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이제 중요한 사실은 헌법 전문에 이 내용이 담았었을 때 우리나라 헌법의 성격이나 법률의 성격이 바뀌냐?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바꾸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부분에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최근에 인권에 대한 이슈, 뭐 사회복지, 노동 문제 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법 집행 그리고 그것에 준하는 헌법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좀 씁쓸한 혹은 좀 되게 인기 영합적인 발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여당이 비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뭐 어떤 그렇죠. 면에서 보면. 말해놓고 하니까 좀 후회가 되는데 네, 양쪽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그냥 다른 그 헌법 개정 하는 가운데 그 전문에 그것도 집어넣는 게 정상인 그게 사실 정상이죠. 그런데 또 뭐 한편으로서는 저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여야가 공동 공약이라고 한다면 그냥 원포인트 개인 그냥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헌법 개정 관련돼서 뭐 국회에서 정말 미친 듯이 논의를 많이 해서 웬만한 주제에 대해서 논점이 다 잡혀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기운을 내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쉽지가 않네요. 그거 가지고 또 그냥 굳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 그렇죠. 저도 그런 감정. 둘 다 서로 하자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 가지고 왜 맞아요. 싸워? 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얘기들도 사실 되게 많이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충분히 개헌의 내용 갖고는 할 얘기가 포괄적이다. 뭐 정보권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작년에 찾아야 될 맞아요. 권리들을 좀 집어넣는 것도 사실 그 쟁점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소장님이 쓰신 책이 혐오 왜곡 감정 싸움 없이 한국사 얘기하는 법인데 네. 역사 해석이면 역사 논쟁은 왜 이렇게 좀 논쟁적이고 서로 또 감정 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한국 사람들이 역사 좋아하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감정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감정이 들어가죠. 다만 자기 감정에 대한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결론을 지어놓고 역사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소위 역사 부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보통 일본 극우파들이 비판할 때 많이 쓰는 용어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미 충분히 결론 지어놓고 팩트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이제 엉성하게 껴서 주장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예. 감정을 배제하자라기보단 자기 감정에 책임지자 뭐 이런 얘기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 또 역사 얘기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이제 한일 관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해갖고 네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음. 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일본이 성의를 보인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네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네네. 사과할 때 요구하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사과하냐? 사과 지겹다. 뭐 사과 이런 얘기를 지겹다. 하죠. 네. 사과 또 뭐 해왔던 역사도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면 네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지 균형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표면적으로 지금의 정치 이슈로 해석은 제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예.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90년대 초반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고 그렇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해결을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여러 문제점들 속에 제대로 안 되어 온 과정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이게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건 정부 간의 이슈 이전에 한국의 성장한 시민사회가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제일 처음 받았던 것도 역시 일본의 시민사회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소위 말하는 양쪽의 민간사회를 배제하고 논의가 좀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민족적 피해에 대한 울분이나 개인적 보상의 문제였더라면 최근에 사실은 징용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이제 보편적 인권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국제재판에서 저쪽 유럽이나 이런 진영에서 나타나게 되는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런 국제범죄 혹은 인권 유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그냥 두 정부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덮자식으로 간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예.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 판단보다는 예. 생각이 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새롭게 좀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예. 그 이제 오랜만에 나오니까 양쪽 시선 무서워요. 아니 볼 땐 잘 봤는데 어디 보면 긴장 안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한판 이게 클났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꾸 민족과 민족의 대립, 내지는 국가와 국가의 대립으로 얘기가 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보편 인류적 관점에서 보게 맞아요. 되면 사실 그 위안부 피해도 일본인 피해도 있었고 그쵸. 징용 피해도 일본인들도 있었고 우리가 맞아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고 맞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지고 있는 빚이 있다면 또 우리는 또한 베트남에 대해서 그렇죠. 있는 빚이 있고 근데 재밌게도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또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족과 민족 또는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한일 시민이 연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맞습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도 베트남하면 베트남 전쟁밖에 모르는데 사실 또 베트남 사람들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에 가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미군이 그 베트남 폭격했다고 생각하지만 캄보디아 동부도 엄청 폭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틀 속에서 보편적 인권의 주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과거사 청산이 안 돼 있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도 되게 중요한 귀감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사과했냐 안 했냐의 싸움이 아니라 양쪽의 지도자들이 지금 진정성과 새로운 합의를 나아가고 있냐라고 한다라면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어떤 성실성, 진정성이 부족하고 그냥 국익의 어떤 결합 같은 모습만 보이니까 비판이 있지 않나 사실 생각이 돼요. 양국의 그 정치인들이 프레임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민족과 민족의 대립 또는 국가와 국가의 대립 이렇게 네네. 왜곡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라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제 항상 논의되는 게 피의자의 마음이 어루만져지지 않았다. 이게 항상 얘기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보편적 접근 좋은데 실제 피해자가 생존해 계신 상황이고 네네. 이분들 어떤 배상 문제를 받아야 되는 게 해결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럼 균형적으로 봐야 될까? 인류 보편적 가치는 너무 좋은데 당장 이제 피해자들 마음 어루만지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직 우리 국민적 정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네네.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비판을 받는 측면이고 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발벗고 뛰었던 게 이제 뭐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 이런 관련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가장 억울하시죠.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지 예.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의 어떤 그런 왜곡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 부분은 뭐 이미 놓친 지 너무 오래됐고 사실 이제 그 상황에서 최근에는 위안부 얘기가 나오면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기 전에는 한국 국민들이 대부분 다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 사태 이후부터는 이 이야기가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도 확 갈리는 이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조금 내면으로 들어와서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 관련 연구자의 연구 성과 하는 순간 너 어느 편이야 하면서 갈려지는 싸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편적 인권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한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좀 그런 정파적 논의를 좀 넘어서서 담론의 틀을 만들자 이런 것 때문에 좀 돌려 얘기하는 측면도 있죠. 우리가 일본한테 뭐 사과를 해달라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과 받아서 뭐 합니까? 사과한다면서 또 같은 짓 또 할 텐데.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신데요. 아니 늘 일본이 그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강박적으로 또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사과해야 맞아요, 되냐 맞아요. 이렇게 왜곡된 거 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 돈이 뭐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 핵심적인 것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공동의 기억을 가지며 맞아요. 공동을 연대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뭐 일본은 사실은 아시아에서 뭘 하겠다는 생각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각을 하면 사과를 하면 그 다음날 지각을 안 하면 사과를 또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지각이 반복되니까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건데 내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느냐. 문제는 지각을 하는 것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는 일본이 그 말 그대로 타라 입구의 태도에서 우리 미국하고만 문제 해결하면 되지 나머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일관하는데 우리가 쓸려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또 들죠. 별도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일본의 어떤 그런 현상 또 최근에 불고 있는 반중 감정. 그래서 제일 요즘 힘든 게 뭐냐면 이 뭐 제가 이제 어떤 이런 비판적 얘기를 하면 지금 반일 코인 타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또 뭐죠 그 중국은 천년의 원수고 뭐 일본은 백년의 원수다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멸망당한 얘기를 막 흥분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 역사를 막 악용해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조금 더 이 견지도 좀 어떻게 대답을 좀 마련할 필요가 방금 있는 것 이제 같아요. 반일 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요즘 이제 결정적으로 또 영향 미치고 있는 그룹 중 하나가 이제 유튜버들인데 뭐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자발적으로 갔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전체가 그렇게 해서 돈 벌러 갔다가 이렇게 뭐 이 험한 걸 본 건데 그걸 언제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 줘야 하느냐. 한두 가지의 사실을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이런 식의 기술들이 오만 역사에다 끼어들어서 해석을 방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도 교육에 묶여 있어서 못 봤던 진실의 눈을 내가 뜨게 맞아요. 해주겠다. 지금 여기에 현혹되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5.18 같은 걸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교과 과정에 물론 지금도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민주운동사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진실을 네. 우리가 탐구해냈다라면 지금은 교과서에 나온 건 진실이 아닐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야. 이런 새로운 가짜 싸움의 역사 논쟁이 시작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5.18의 지금 해석이 기득권이 되면서 그 기득권을 밀어낼 새로운 사실은 북한군이 있었다. 뭐 사실은 맞아요. 뒤에서 뭔가 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정부가 감추고 있다. 음. 라는 식으로 본인들을 저항 세력으로 삼는 게 참 근데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그 음모론은 어느 나라에나 있고 어느 시대나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만 그렇죠. 마감되거든요. 주변화시켜서 바깥에 있어요. 심지어 유시민 씨도 달창적 음모선을 믿더라고. 그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책 정말 내용을 선을 지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제 두 번째 대화에 친일파 그들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챕터가 눈에 띄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명예소송 걸지는 않겠죠? 아니요, 네. 저 옛날에 방송할 때 믿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랬던 기억이 나서 정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그 네, 말이. 네, 네. 친일파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친일. 이게 사실 또 큰 주제인데 한편에서 얘기하면 그냥 뭐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의라는 것이 있고 명분이라는 것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 이익을 보면서 누렸던 사람이고 기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역사의 이 친일의 문제가 크다라는 이야기로 가는 거고 예. 다음에 이게 국가적이거나 법적인 차원으로 가게 되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초에 반민특위법부터 시작해서 사실 반민특위법 전에 과도입법위원이라고 미군정 시절에 만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민족 반역자, 간상배, 몰이범 이렇게 다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죄
그리고 뭐 전쟁기 때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죄를 다 차등 있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살았으면 다 친일파야?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처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적 없다. 그건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차등 처벌을 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친일파가 단순하게 뭐 일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우러져 왔었던 어떤 독재 정권 그리고 어떤 뭐 돈 앞에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앞에서 있었던 기회주의적 문화가 좀 여전히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성찰점은 전 현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친일 문제는 여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네네. 100년 전인데 이제 그거 갖고 왜 얘기해야 되냐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친일 문제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적에 뭐 그래서 너무 큰 얘기가 좀 돼버리긴 했는데 만약 친일 문제 여전하다고 한다면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친일 문제 여전하냐 이게 뭐 기회주의의 문화냐라고 한다면 그 문화가 일어나지 않게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리적 주장이 있을 것이고 조금은 정확하게 사회적 합의 예를 들어서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이 뭐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건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답을 가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가리고 그 결과대로 현충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하는 과정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렵나요? 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됐던 진보 정당이 됐던 유월항쟁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벌써 30-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걸 두고 아, 내가 좀 보수적이면 나는 무조건 친일 경력 가진 사람 덮어줘야 되라든지 혹은 반대로 내가 좀 진보 진영을 지지하면 나는 정말 이 친일 이 적자들을 다 제거해야 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망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친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승만 전 대통령 이분이 이제 친일 청산을 비호했다. 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 독립운동가다 네. 이렇게 주장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책 오랜만에 나온 거 홍보하러 왔다가 굉장히 큰 낭패보고 가지 않았나 내가 미쳤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살짝 해보게 되고요. 예. 네. 근데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여기서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이제 어찌됐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두환 씨, 노태우 씨도 3심 재판에 의해서 이제 처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C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좀 유일무이한 4.19 혁명을 통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떤 그 대통령 기념관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조화스러운 게 뭐냐면 예. 독립운동가로서 또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도 업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운동가로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해놓고 나오는 업적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이라는 거. 이승만 기념관 네, 추진할 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 업적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인정해 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을 적에 미국이 어찌됐건 그때 발을 빼려고 할 때 뭐 잡았다라든지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뭐 마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업적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아, 이 사람은 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업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공공의 기억이란 말이죠. 어떤 특정인들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통의 기억이 되는데 특정 사람들만 공유하는 기억을 공통의 기억으로 좀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운동가다 하더라도 그분이 사실은 뭐 임시정부에서 그 대통령하다 탄핵당한 분 아닙니까? 아, 오늘 다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꼭 독립운동가로 물론 독립운동을 한 그 업적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갖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다시 특별히 기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단독 정부를 세워가지고 네네. 뭘 사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독재를 하다 쫓겨났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평가가 엇갈린다고만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공적인 영역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거나 자기들끼리 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쓰거나 일단 우리 모두의 돈을 쓰고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무리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뉴라이트들이 이제 또 만드는 하나의 논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폄훼받는 건 좌파들이 만든 뭐 100년 전쟁을 포함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허위 선동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폄훼가 일어났고 그것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 관점이 하나 있고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제 박정희를 추종하는 쪽과 이승만을 추종하는 쪽이 나뉘어서 세력 다툼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이승만을 추종하는 쪽의 세력이 더 현재 윤석열 힘을 정부 얻고 있다? 안에서는 힘을 그러니까요. 얻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폄훼하는 건 되게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승만을 높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구 선생까지 깎아내리는 것이 그냥 용인이 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발견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던 김구는 그 김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굉장히 횡행하면서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건 진 작가님 똑같은데 이제 국가가 이것을 공식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금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게 기념관을 문제죠. 짓는 이 문제. 맞아요. 세금 들여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국가보건처에서 박민식 처장이 지금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 부분은 진 작가님 부정적인 입장이시라는 그게 거. 근데 그 정부 국회는 뭐 하나요?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나요, 그거?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거기서 막아야죠. 아 막아야 된다. 예, 그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내서 하세요. 안 말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알아서 하시고, 예. 뭐 안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흉상 만들어서 모시고, 근데 공공장소에 갖고 나면 굉장히 우리가 그렇죠. 짜증 나거든요. 지금 마포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도 제 기억엔 지금 통상 비고 270억 정도의 비용을 그 재단에서 이제 개인들이 모아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제가 정확히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460억 정도 되고 맞아요.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 있어요. 위험하죠. 역사 수정주의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평가를 받은 겁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폄훼된 게 아니라 이미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현행 헌법에 4.19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이 개성한다라고 그렇죠. 써 있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거죠. 그렇죠. 4.19 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학계의 일반적인 주류의 입장을 받거나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이 21세기인데 우리가 누구 영웅 만들기, 위인 만들기 이건 너무나 19세기적인 발상이어서 최근에 국민 감정 그리고 최근에 어떤 선진국의 트렌드랑도 안 맞다라는 거. 그 사람들은 나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아버지 한 사람이 있는 걸로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예. 또 국부를 또 만들어 가지려고 해요. 이해가 이상한 취향이야 보면. 그래서 이 건국절 논란까지도 더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향후 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게 태행적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가 갔을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 커다란 예.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좌절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때 다 기억하시고 그때 저도 이제 작가님 처음 뵀지만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국정교과서 이슈는 그 당시 최순실 스캔들 비롯한 다른 이슈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자적 이슈로 크게 가면서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던 주제고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이건 국민들의 정서나 역사의 시대적 흐름과 안 맞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건국절을 이야기하고 뭐 김구가 빨갱이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왜 퇴행이 되는지 저는 대통령실 자체가 이렇게 그 이념적 편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를 좀 그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손을 거야 되는데 손을 못 긋고 그 세계에 지금 같이 함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 주책 없이 공적 영역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예, 아주 주제가 핫해지고 있는데요. 핫해질수록 우리 심영환 작가님의 얼굴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손가락을 만지고 있어요. 분이 이렇게 같아나. 아니, 역사적으로 결정해서 헌법에 들어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왜요? 예, 그럼요. 아 그건 맞죠, 그렇죠. 예, 심영환 작가님 해치지 않아요. 적법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뭐 이런 뭐 이승만 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친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결국 이제 우리가 감정 어떻게 그러면 싸움하지 않고 드라이하게 말할 수 있는가? 팩트만 갖고 우리가 얘기 진술하면 된다. 아니 뭐 그렇진 않죠. 왜냐면 요즘 팩트를 오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언제나 극단적 주장은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의 틀거리 내에 받아들이지 않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가 고민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항상 책 읽고 공부하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담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떤 정치적 편향성 혹은 그들만의 유튜브적 리그를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신에 자기의 공부나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책임있는 노력들을 좀 계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당연히 감정적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과거에 옛날 어르신들이 했었던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한테 전이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자기 자신 앞에 책임 있는 진실된 모습을 보이자. 뭐 이런 의미로 책을 썼습니다. 네. 여러 챕터가 있는데 포괄적인 견제에서 생각해 보기. 요 구절이 굉장히 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포괄적인 견제에서 우리 역사를 또 자유롭게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개정판이에요. 혐오와 왜곡, 감정 싸움 없이 한국사를 이야기하는 법의 저자세요. 심용환 역사학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